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건축법 좀 남은 부분하고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초법 이런 순서대로 볼 건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 중에서 그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43페이지. 그 43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그 대수선이 있죠, 밑에. 요 대수선은 이제 올해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그 매년마다 이 이제 그 대수선이 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냐면은 우리 이제 리모델링의 뜻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뜻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증축, 증가한다. 증가하여 축조한다는 거.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수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란 이렇게 말 붙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대수선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딱 이제 5번, 6번, 7번. 예, 7번 보세요. 7번. 동그라미 7번. 이렇게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7번을 딱 보면은요. 무슨 지구 나옵니까? 예, 미관지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미관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은 국토의 개별 및 이용하는 법률을 보면은 이 미관지구가요. 그 건축 제한이 여러분들 그 뒤에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경관지구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쇄된 대로 이 미관지구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건물이 이제 오래되든 안 오래되든 예쁜 건물이 있잖아요. 응? 우리 유럽에도 가보면은요 사진도 많이 나오죠. 예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들은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쁜 건물들은.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는 거는 건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건물이 예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이런 그 건물들을 미관을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관지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조례로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경주하고 이 일반적인 도시하고 또 틀리잖아요.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역사 문화가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 미관지구라는 거는 이제 조례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문대로 미관지구 안에서 이제 건축물이 있다든지 또는 담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외부 형태를 바꾼다. 외부 형태라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담장의 외부 형태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변경을. 그럼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라는 거는 건물에 예뻐가지고 그걸 규제를 하는 건데 이런 건물이 있다 합시다. 이런 건물이 아주 예쁜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건물이 예쁜 건물을 갖다가 요렇게 말이죠. 그냥 반듯반듯하게 고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외부 형태가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정축이든 대수선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형태만 바뀌어도 이거는 대수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 형태만 바뀌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색채를 바꾼다. 색채. 빨간색을 칠했는데, 이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색채 변경은 뭐가 아니다? 대수선이 아니다. 그런 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 대수선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요. 올해 한 문제 나왔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문항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관지구라는 거는 이제 뭐에서 바뀌었냐면요. 이거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데, 내년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기본서에 반영이 다 됐는데요.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서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책이 없어서 제가 말로만 미관지구하고 관련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가 필지라 그랬어요. 예, 필지라는 거는 토지를 거래하는 단위인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 합시다. 여기는 이제 1-110번지이고요. 요거는 1-111번지예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두 개 필지에 걸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필지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는요,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주택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111번지 땅이 요번에 미관지구로 용도지구 중에서 말이죠,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다 합시다. 그럼 옛날에는 미관지구 안에 걸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미관지구의 규제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지.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 해봐야 옛날 규정을 모르는데 바뀐 규정을 어떻게 더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기본서 나오면은 요 미관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미관지구라는 거는 건물이 예쁘기 때문에 그 예쁜 건물을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미관을 살려야 되거든.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예쁜 건물들을 미관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에서 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에 변경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허가를. 이렇게 허가 받으면 돼. 허가 받으면. 예. 자,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이 건물을 건축한다.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또는 대수선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허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허가.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원칙적 허가권자가.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원칙은 허가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물과 대수선이 예외가 뭐다? 신고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만으로. 그럼 우리 지난번에 이제 신고 대상 건물을 공부를 다 하셨죠. 바로 앞 시간에 신고 대상 건물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신고가 어디 있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56페이지 보세요, 이제.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이 나와요. 56페이지. 했죠? 요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만으로 이렇게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욕심이 좀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고 대상 건물은 요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가야 돼요. 아까 대수선하고 이런 거는 평소에.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도 나오죠. 용도. 건축물의 용도. 용도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니, 건축물의 쓰임새. 용도가 이 29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제일 좋은 근린생활시설, 제일 좋은 근린생활시설, 모나미 집회시설 이런 식으로. 이 시설군은 9개가 있고, 그 시설군 중에서 각 시설마다 우리가 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하는 강조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단란주점에 가면은 단란주점이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 이상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차차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용도를 이렇게 항상 제 욕심 같으면은 이 건축법이 8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평소에 건축물의 용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용도 모르고는 안 돼요. 용도. 나중에도.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고는 거기 중간에 보면은요 4번 보십시오. 4번. 신고 대상 건물에서 양갈로 4번 나오죠.
양가로 4분의 1 뭐라고 됐어요? 예, 주요 구주부를 해체를 하지 않는 대수선이나 있죠. 예. 이 대수선 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수선 공부하고 있는데 주요 구주부를 해체하지 않는 다음에 대수선이 나오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대수선을 다시 보면은 지가복인의 방주미다인데 예, 방주미다 외벽까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방주까지 끌어보세요. 방주까지. 그러면은 지붕틀을 갖다가 만약에 3개를 이상을 갖다가 3개 이상을 수선한다고 봐요. 수선. 그 변경도 있어요. 변경도 있지만 수선만 하는 거예요. 수선만. 그리고 보도 3개 이상을 수선한다. 기둥도 3개 이상 수선이에요. 항상 이 내력벽은요. 벽 면적이 나오잖아요. 벽 면적이 30 이상을 수선하는 거고. 그리고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바닥이라든지 벽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수선만 한다는 거지. 만약에 주로 사용하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계단을 갖다가 수선만 한다는 거예요. 수선만. 그럼 요 끝에가 전부 다 뭐가 붙어야 돼요? 수선. 이 수선만 붙는 거는 요 6개죠. 6개. 예. 이것은 수선만 붙는 거는 주요 구주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런 것만 해서 하면은 대수선이라도 이거는 신고만으로 된다는 거죠. 신고만으로. 그럼 대수선은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7번에 보면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이나 담장의 외부 형태 변경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자, 그럼 한 개만 더 해보죠. 지붕틀을 3개 이상을 변경을 한다고. 변경. 수선 말고 변경. 그 변경은 수선이 아니잖아요. 바꾸는 거니까. 다른 걸로. 그럼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이게 지금 대수선은요, 공부할 게 무궁무진해요.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허가 받느냐, 신고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면요, 공부 좀 하신 분들도, 야, 이거 신고인지 허가인지 막 헷갈린다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6개. 6가지를 딱, 지갑복일의 방주까지 딱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끝에가 수선으로 떨어지는 거. 수선으로 떨어지는 것만 신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붕틀을 정설을 한다. 정가에 설치한다. 뭐죠? 허가. 뜯어낸다. 해체. 허가죠? 네, 전부 다 그런 식이죠. 네, 정설 해체는 여기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만? 수선만. 네, 수선만 몇 개 상을? 3개 상을.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두 개를 수선한다 그러면은 그는 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이렇게, 두 개. 두 개는 대수선도 아니죠. 대수선이 3개 이상이죠. 그럼 두 개는 뭐죠? 대수선도 아니에요. 그냥 수선이에요. 그러면 대수선이 아닌 거는 뭐예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신고를. 예, 신고조차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신고의 범위가 3개 이상이잖아요. 그건 2개밖에 없어. 그것도 신고 범위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오늘은요 5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57페이지 할 겁니다. 그럼 57페이지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죠. 신고를 갖다가 만약에 했단 말이죠. 했는데 1년 안에 착수를 안 했다면은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요게 우리 또 문항 시험에 나왔어요. 문항에서 1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는 몇 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까? 허가 몇 년? 여러분들 앞으로 따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냥 55페이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허가에 거부가 있고 55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중간에 4번의 허가의 거부, 취소, 허가 제한 있죠.
허가의 취소를 보셔요. 허가의 취소. 자, 1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 하나 더 있죠.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럼 이미 소유권 넘어갔죠? 그리고 6개월 경과됐다 그러면은 도저히 착수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가도 착수만 가능하면 되는데 6개월이 넘도록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6개월이 넘도록 착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매받은 사람이 있죠? 경매받은 사람도 6개월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우리가 허가는 승계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건물 주인인데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 받은 채로 내가 집을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산 사람이 허가까지 떼안을 수가 있다는 거지. 허가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왜? 허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대물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물은 어떻습니까? 몇 년 안에만 착수하면 되죠? 허가받고 2년이죠, 2년. 근데 이것처럼 경매 넘어가가지고 소유권이 상실된 상태다. 그럼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고요, 6개월 안에 착수 안 했단 말이죠. 이미 허가를 받고 착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경매를 받아가지고 6개월 안에 착수를 못 했다. 그러면 그거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뭡니까? 6개월 안에 착수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요 3번 규정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새롭게 이제 등장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앞서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왜? 규정들이 자꾸 바뀌는 규정들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건축 기사들도 잘 몰라, 이거는. 왜? 규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그리고 옛날에는 허가를 받고 착수는 1년입니다. 1년.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몇 년? 2년이라는 거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까지 연장이 돼요? 1년까지는 연장이 된다. 그럼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3년이죠, 3년. 근데 공장을 신설, 정설 업종을 변경을 할 때는요, 3년까지 봐주겠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1년에서 4년까지.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 우리 시험에 잘 와요, 이거. 허가 거부도 막 이렇게 들어 나오고, 그 밑에 허가 제한도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허가 취소죠. 한번 취소돼 버리면은 다시 허가를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죠. 57페이지 넘어오면은,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내가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를 신청했더니 허가가 나왔네. 자,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왜? 관공서가 예를 들어서 200층을 지을지 100층을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 기간을 지금 정해버리면은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 여부 결정을 갖다가 미리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00층 같은 경우는요, 그 서류만 검토하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린다 그럽니다. 몇 달. 근데 이 기간을 정할 수가 없죠. 그죠? 기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았죠? 받고 착수는 몇 년 방금? 2년이라 그랬잖아요, 2년. 그죠? 2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 건축주가 말이죠, 중병이 걸렸다든지, 뭐 그런 상태 같으면은요, 연장을 갖다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요, 이 착수를 2년 안에 해야 된다. 단서가 있다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몇 년이죠? 1년 범위 안에만 1년까지.
1년까지만 연장을 할 수가 있네. 착수는 누구한테, 착수 신고를 누구한테 하죠? 허가권자. 예. 이특, 특자, 시특자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착수 신고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착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또. 완공이죠, 완공. 200층을 지었어. 근데 뭐 이게 완공까지, 착수해서 완공까지를, 1년 만에 해라. 그건 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공을 또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착수를 해서 완공을 하든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너네가 완공이 되거든 연락을 해라 이거야. 예? 그럼 완공을 했어요. 요때 사용 승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때 사용 승인은요, 준공검사를 말합니다. 우리 법률에, 13개 법률에 준공검사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요. 13개 법률에 준공검사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자, 먼저, 건축법에는 준공검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용 승인. 준공검사라고 안 한다고, 지금. 우리 준공검사를 안 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준공검사라고 부르지 않느냐? 법률마다 부르는 명칭이 틀려요. 준공검사 신청을 갖다가 사용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사용승인.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준공검사가 없네? 그게 사용승인이 준공검사라니까.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요, 우리가 주택법을 먼저 공부를 했지만,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허가가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몇 개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이죠? 아파트. 공동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원칙적으로 30개, 30호,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럼 아파트도요,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게 되죠. 그거 기억을 해야 돼요. 3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29개밖에 없다. 나홀로 아파트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허가받은 거지. 건축법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계획 승인 피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 주택법에는 이거를 뭐라고, 준공검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용검사라고 했죠, 사용검사. 사용검사입니다. 그럼 부르는 명칭이 지금부터 비교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니까, 아니, 주택법에 사용승이 나올 리가 없지만, 사용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용어는 틀린 거예요. 무슨 법상의 용어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런 사용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준공검사를요, 이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요때는요, 준공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준공인가라 그래요. 준공인가. 준공인가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달리 우리 법률에는 요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시설물법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 다 건축법에서 건축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하고 건축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사용승인입니다.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되겠죠? 용어가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그러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 보죠.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데, 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 자, 며칠 안에 이걸 검사를 하게 됐습니까? 며칠 안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검사. 이때 검사는요, 이제 그동안은 서류를 받았잖아요. 군청이나 구청에서 서류만 검토했죠? 서류만 검토했는데 유일하게 건물이 완공됐을 때 이때는 현장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이제 나가보는 거예요. 도면대로,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이렇게 뭐 건물이 지어져 있는가, 또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가, 정화조는 다 설치되어 있는가, 이거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배수구, 뭐 하수도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이때 이제 검사 및 사용승인서 교부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승인서 교부. 요게 며칠이냐면은 7일 이내에 하게 돼요. 7일 이내. 일주일입니다. 이거는. 일주일 이내 검사 및 사용승인서 교부를 하게 됐다. 이 사용승인서 교부라는 건 합격이 됐을 때 이야기죠. 그럼 합격이 안 되면은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안 되고요. 사유서를 교부하게 돼요. 사유서. 요거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 이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설계가 아니고 감리는 어느 단계에서 감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독과 관리를 갖다가 이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감리자가 하게 돼요. 공사 감리자 있죠?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들. 감독과 관리를 한다 해서 감리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착수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장한 사람이 시공자하고 누구예요? 시공자와 감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감리자는 공사 감리자가 됩니다. 공사 감리자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시공도 시공을 해서 잘 지었느냐, 잘 못 지었느냐, 공사 감리자를 두게 되는데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공사 감리자인데 감리자가 보통 건축주가 지정을 해요. 계약을 맺었어. 그죠? 내가 건물 주인입니다. 그럼 야, 여기다 오늘 건물 지을 거니까 감리자를 내가 지정하는데 자,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을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왜? 분양 목적인데 그 건물을 갖다가 허술하게 지었어요. 응? 옛날에는 뭐 드라이피트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지금은 드라이피트 안 된다 그러더라고. 건물 바깥에다가요 막 이렇게 스틸품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런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건물 짓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요번에 제동을 딱 걸었죠. 요번에 이제 못 짓습니다. 드라이피트로. 그러니까 이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감리를 대충 해버리거든. 자기들끼리 짜고. 그래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이제는. 그거 보세요, 두 번째. 자,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지정도 한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럼 허가권자가 지정할 때는 1번, 건설산업기본법 41조 1항인데요. 41조 1항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규모 건물입니다. 대규모 건물이야. 예. 41조 1항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면적이 661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이게 다 이제 뭐냐면은요, 대형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41조 1항. 그게 나오죠, 중간에. 41조 1항 그 누가 물어보면은 이게 뭐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대형 건축물. 건물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물이 큰 건물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시공자를 정하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사람이 시공을 하고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건축법의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41조 1항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소규모 건물이죠. 소규모 건물. 그런 것만 이제 지정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번이 만약에 1번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되겠습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물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냥 건축주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책임 없다.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지금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들은 건물이 엉망진창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요거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해서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상세 시공도면.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상세 시공도면을 더 자세히 도면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5천 이상입니다. 5천 이상. 예. 아주 대형 건물이죠. 건물이 클수록 공사감리자가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이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이 착신고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완공이 다 돼야만이, 여기 있잖아요. 완공이 다 돼야만이 사용성이 신청하는데, 요쯤 되면은 아직 부분적인 완공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완공.
그러니까 부분적인 완공이라는 거는 완공이 다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인 건물인데 백화점 건물이 여기가 이제 10층이거든요. 근데 8층까지는 구조가 다 들어갔는데 요 위에가 법적인 소송이 붙은 거예요. 2층이 남았는데 그러면 8층까지 다 짓고 여기 시간이 뭐 소송 분쟁이 중이라서 이게 완공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또. 그럴 때는 뭐를 받을 수 있느냐? 8층까지만이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부분적인 완공일 때는 뭐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시 사용 승인. 자, 오늘 공부할 목적은요. 사용 승인이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이다. 이 말이죠. 네, 임시 사용 승인. 자, 근데 건축법에서도 나오고 주택법에서도 나오는데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기간이, 건축법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법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2년 이내다. 자,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는 게 아니고 거기 있죠? 2년 이내로 한다. 됐죠? 임시 사용 승인을 2년 이내로 한다. 근데 뭐라고 됐냐면은 다만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이내로 하되, 우리 지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우리가 지금 58페이지 제일 위에 하고 있거든요. 58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임시 사용 승인 나오죠? 58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2년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서가 공사 기간만 길어지면 연장할 수 있다는데, 우리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떴다 합시다.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까지는 연장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문이 뜬다면 이 뒤에 말은 안 붙는 게 맞겠죠. 그죠? 이 말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근데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한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건축 제한이지. 건축 제한.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 2년까지 할 수 있고, 또 1년의 범위 안에서 한 번의 범위 안에서 1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은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막 뒤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2년 이내로 하되, 공사가 길어질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횟수나 몇 년까지 한다. 연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 규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해 안에서 몇 년까지 한다는 말이 틀린다는 거지.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안방공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을 또 더 낼 수도 있죠. 몇 번이고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몇 번이고 몇 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은 맞는데,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횟수 몇 번이고 몇 년까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이 말이죠. 제한이 없어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문제에 재미있는 게 나왔더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우리 건축법에 용어가 나온 거예요. 공인중개사 요번에 시험이 있죠. 요번에 28일 날 시험 쳤어요. 10월 28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데, 우리가 첫날 이제 건축법, 우리가 물론 주택법 공부하고 건축법 나중에 공부했는데, 건축법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주택 중에서 다음에 주택의 분류는 어디 속하는가 해가지고 막 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면적이 332하고 이하다 알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또는 종업원이 장기간 거주한다. 종업원 등이 장기간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을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예문이 쭉 나왔어요. 그 중에 예문 중에 5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다중주택, 예를 들어서 두 번째가 다가구주택, 세 번째가 연립주택, 네 번째가 기숙사. 만 4개만 한번 적어보죠. 자, 5번. 뭐, 물론 5번 해가지고 다세대주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여러분, 이게 이제 헷갈릴 게, 이게 학생과 종업원 등이 장기간 거주한다, 이렇게 하면, 요것만 보면은요, 기숙사거든요, 기숙사. 근데, 연면적이 330, 연면적이 이제 이게 뭐냐면, 바닥면적이 합계예요. 우리 이제 지문에는 이렇게 뜹니다. 바합으로 뜹니다. 바닥면적이 합계가 330이하고 3층 이하죠. 요거 지문 이렇게 뜹니다. 3층 이하고 330 이하다. 요것만 보면은 뭐냐면은 다중생활입니다. 다중주택이에요. 근데 요거 비슷하게 연립이라 안 넣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요거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 단독 중에서 다중주택이죠. 그리고 요것만 보면 안 돼요. 학생과 장기간, 종업원 등이 장기간 거주한다. 그러면 요것만 하나만 보면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이것처럼, 임시사용승의처럼 말이죠. 이거 임시사용승의는 그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1년 이내로 하되 뭐 몇 회까지 한다. 그런 말 붙으면 안 되죠. 기숙사도 층수라든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기숙사가. 그러니까 15층을 짓든 면적이 20만을 짓든 기숙사는, 대한민국의 기숙사는 층수라든지 면적 제한이 없어요. 아주 재밌는 게 발견된 거지. 그러니까 기숙사가 몇 층까지로 짓고 면적이 얼마까지로 한다는 게 없다니까. 없어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야, 기숙사는. 요번에 이제 연세대학교, 옆에 그 이화여대, 원래 기숙사 안 지었거든요. 이화여대 그 기숙사 지어가지고 막, 그 밑에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기숙사 짓게 되면은 뭐, 학생들이 적어도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수용이 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원룸에 살던 사람들 다 옮길 거 아니에요, 학교로. 그럼 그 동네 원룸이 돼야 안 돼, 장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동네 집 지어가지고, 오로지 방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한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2000세대 이렇게 20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거 막, 한꺼번에 지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 기숙사가 바로 요거다. 제한이 없어요. 요거 하나만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3층 이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주택이면서 학생과 종업원이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누가 거주하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 유일하게 다중이죠, 다중. 그래서 요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공부를 정도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수준이 공인중개사 우리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하고 조금 틀리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는 민법하고 부동산 공법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요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이제 다른 데도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옛날에는요, 거의 없었어. 2개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요즘은 가보면요,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갖고, 적어도 공인중개사 따라, 주택관리사부터 먼저 따고, 주택관리사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우시고요. 이 객관식 문제, 주관식으로 가니까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우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 따고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이 있어요. 또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도 중에서도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또 따라 그럽니다. 왜? 요즘 파리 대책 나오고부터 중개사들이 10개 중에서 되는 데는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로 한 9군데는 장사 안 됩니다. 지금 완전 손님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파리 대책인데 내년부터 더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10% 더 규제한대요. 그러니까 뭐 총부채 상환 대출 그것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능력 그런 것도 다 봐가지고 이제 뭐죠? 대출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DTI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규제를 하지만 신 DTI가 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또 다시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요. 총 부채를 다 보겠다는 거야. 2개 이상 안 해주고, 2건 이상 안 해주고, 총 부채를 봐가지고 내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은요, 대출 규모가 더 축소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택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몇 개씩 잡아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내놓고 시작하겠죠. 응? 그리고 이제 막 건매물이 나오겠죠. 이제 건매물이 두고 보세요. 내년 1월부터 건매물 나옵니다. 예, 저는 내년 1월, 4월, 1월, 2, 3, 4, 한 4, 5개월 정도 보면요. 완전히 이제 나자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워해가지고 막 건매물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면 안 돼, 주택은. 내년에 건매물 떨어질 때, 그때 봐가지고 사도 돼요. 확 떨어질 거, 이제. 예. 살려면 그때 사야 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완전 지금은 관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떨어지게 돼 있어. 예. 그러면 이제 막 옛날에 주식도요, 어떤 분은 주식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간부로 거의 부장급이지만 이사 직전에 있다가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가 있어. 그분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식을 투자를 하면요, 뭐라 하냐면은 그 주식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그 정권에서 다니는 분들 있죠? 정권에서 다니는 분들이 중에서 이제 이 부장급이면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완전 간부인데. 그분 중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러더라고.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은 그 정권 투자하다가 막 자살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집 다 날리고. 그 신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뜰 때 그때 주식을 투자해라. 예. 안 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 주식이. 정권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투자해봤자 꼭지 또 잡는 거예요, 꼭지. 그 어떤 사람 보면 안타까운 게 맨날 꼭지만 타고 가는 거야, 꼭지만. 상투 잡는다 그러죠? 상투만 잡다가 막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팔 수도 없고, 막. 어떤 분은, 분당에 어떤 분이 16억짜리 있잖아요. 자기 집이 60 몇 평인데 16억까지 갔던 게 확 떨어져가지고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 막 11억, 10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16억짜리가 10억으로. 그런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 사는 사람이요. 예. 그 지금은 조금 회복됐어요. 회복돼도 16억까지 회복이 안 돼, 그런 거는. 예. 큰 평수는요. 작은 평수는 회복 다 됐지만은 큰 평수는 금방 회복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건조업이 되긴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항상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 타이밍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관망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 칠 때 그때 주택도 사고 또 정권도 누가 막 자살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나타나는 그때 또 이제 정권에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예? 공인중개사 시험도 사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 1년 정도 빠삭하게 막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택관리사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니, 2차 과목이 1차는 괜찮아요. 근데 2차 과목이 주관식을 치거든, 주관식.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계법규랑 실무는 이 객관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주관식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냐? 용어 자체를 완전히 지금 그 절차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외워야 된다는 거.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 이제는 주관식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밑에 58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건폐율, 건축법 공부하면서 이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잖아요. 기초과정에서. 건폐율 용적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빌라가 있다. 빌라가 있는데 건평이
건평이 만약 예를 들어서 20평이라 합시다. 20평 정도가 되고, 예? 대지 지분이 빌라니까 대지 지분이 있겠죠?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평이야. 응? 그죠? 대지 지분 10평이요. 건평 20평입니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딱 와가지고, 아니, 아저씨, 예. 땅이 10평밖에 안 되는데, 건평이 20평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랍니다. 여러분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분은 두 중에서 하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았다면은 이걸 이해가 쉽지. 예. 자, 대지 지분은 무슨 개념입니까? 이거는 수평적인 개념이다 말이에요. 수평적인 개념이란 거는요, 땅이라는 것은 층이 없잖아요. 평면이잖아. 그죠? 평면이니까는 지분은 만약에 100평이라고 100평. 땅이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여기서 8명이 만약에 이게 8가구를 여기다 지었습니다. 빌라를 8개 지었다고. 8개 나오죠? 8개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8개 지었는데, 그럼 땅의 지분은 이 100평에서 8로 나누면은 요거만큼 내 지분이죠. 12.5가 나오겠지. 12.5평인 겁니다. 땅의 지분은 12.5평입니다. 근데 100평인데, 보세요. 100평인데, 건폐율이 50%를 잡아도 50평씩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25평이 나오겠지. 1층 25평. 그죠? 가구가 2가구니까 25평씩 해가지고 50평 나오겠지. 아니, 이게 건폐율 50%니까 50평이잖아요. 이게 50평이잖아, 50평. 50평인데 가구가 이제 2개니까 25평이잖아요. 그죠? 25평씩이 나오죠. 그럼 보세요. 자, 25평은 무슨 개념입니까, 이거는? 25평은 무슨 개념이죠? 입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건평이라는 거는 입체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입체적 개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계속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평은 25평이 나왔죠. 여기서는 25평. 요거 기준으로 봅시다. 근데 대지 지분은 몇 평밖에 안 돼? 12.5죠. 12.5. 여기는 12.5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지는 무슨 개념이지만 8명으로 쪼개잖아. 8명이 쪼개서니까 대지 지분은 12.5로 나오잖아요. 그죠? 땅은 12.5밖에 안 돼. 100평이 지었어. 100평에. 근데 내가 8개를 지었으니까 건폐율이 50%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게 50%거든요. 주거지역에 가장 작은 게 50%라고. 50% 잡아도 내가 25평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2가구만 지은다 하더라도 25평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건평과 대지 지분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 수평적인 개념이고 건평이라는 건 입체적인 개념이거든.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야. 이 친구는 땅은 12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5평을 지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2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야. 땅은 12평밖에 안 되는데 왜 25평짜리가 25평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라고? 네. 입체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계속 올라가잖아. 여러분들 있죠? 옛날에는요,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대한민국 땅이 이제 뭐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먹을 게 충분하고 또 수입도 하면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옛날에는 뭡니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농사를 입체적으로 1층은 뭘 하고, 이게 아파트 짓듯이 1층은 만약에 벼농사하고 2층은 무슨 식으로 청층이 입체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그렇게 연구하신 분도 있어요. 입체적으로. 좁은 공간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뭔가 연구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건축법에 가장 꽃이 뭐냐면은 요거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건폐율은 평면적인 개념입니다. 평면적 개념. 평면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란 말이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요거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근데 주거지역은 이제 뭐 50%지만 상업지역 하면은 점점 높아집니다. 건폐율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중심 상업 같은 경우는 90%까지 지을 수 있어요. 90%까지.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적률이죠. 용적률은 입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용적률은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이죠? 연 면적의 비율이다.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게 연 면적의 비율인데 요거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되는데 이 연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외되는 거. 이 연 면적에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 면적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요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네 가지를 제외합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제외한다.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는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있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1층이든 2층, 3층이든 4층이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 면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상층으로서 지상층이지만은 주차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주차 용도 면적입니다. 물론 이 주차 용도의 건물이 부속 용도로 됐을 때 약이죠. 주차 용도로 쓰이는 요 바닥 면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층, 2층까지는 피로티 구조로 이렇게 돼 갖고요. 있는데 여기 주차장입니다. 지상층이죠. 요거는 용적률에서 빼주겠다는 거지. 지상층에 주차용 쓰이는 바닥 면적 빼주고. 세 번째가요. 우리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 건물 있죠? 초고층 건축물이 있었고 또 준초고층 건물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5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은 30에서 50층 미만. 그러면 준초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에 뭐가 있냐면요.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물은요. 30개층마다 한 개수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고 준초고층 건물은요. 그 건물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의 상하 5개층 범위 안에서 피난안전구역. 아무튼 여러분들은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빼주겠다 이 말이죠. 뭐에서 빼주겠다고?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11층 이상의 건물에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11층 이상의 건축물 로스 로스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11층 여기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건물이 여기까지가 11층이야.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11층, 12층, 13층 쭉 가겠죠. 요게 이제 바합을 나타내요. 바닥 면적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에 넘을 때는요. 여기가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됐어요. 이렇게 헬리포트 아시죠?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게 경사지붕일 때는 헬리포트 설치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경사지붕 아래에는 헬리포트를 설치를 못하니까 경사지붕 아래는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대피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그 대피 공간의 면적은 만들어졌을 때 요 대피 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 면적에서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 네 가지를 뺀 상태에서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인데요. 연 면적은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합계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를 뺀 상태, 이걸 네 개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거기 예를 하면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대지 면적은 1000이다. 적어놔봐요. 대지 면적은 1000제곱입니다. 건폐율은요, 뭐, 우리 계산하기 쉽게, 얼마라 그럴까? 50이라 그럴까요? 50%라 합시다. 건폐율은 50%다. 그럼 용적률은 400으로 합시다. 용적률은 400%다. 400%다. 응? 요 세 가지를 딱 줘줬어요. 그럼 이 건축물은요, 최대 다 짓는단 말이죠. 다 짓는다고 봐서 또 똑같이 1층하고 2층하고 똑같이 짓는다고 보고, 최대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네, 물론 단수가 이제 그 최대한도로 짓되, 요 주어진 범위 안에 최대한으로 짓되, 무슨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는다, 규제를 안 받는다. 이렇게 다른 제한은 넘고, 다른 그 제한은 없고, 1층부터 동일한 층수로 건축하기로 하자. 건축을 가정한다 이 말이죠. 가정. 다른 제한이 있으면 또 이게 규제를 받으니까 그만큼 뭐 안 되겠죠. 다른 제한이 없다고 하고 동일한 층수로 건축을 하기로 하자. 이제 동일한 건축 면적, 동일한 건축 면적으로 짓는다. 동일한 층수가 아니고요. 동일한 건축 면적으로 똑같이 짓는단 말이야. 1층, 2층, 3층, 4층은 적게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짓는다고 했을 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몇 층까지? 계산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대지가 이제 1000이 되면 1000.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요. 이 대지가 이렇게 이제 1000이 있겠죠. 근데 50%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절반을 놔두고요. 이 절반만 지을 수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이 50%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겠죠, 이쪽에. 그죠? 예. 근데 올라가는데, 처음에 이 50% 지을 때 전체 면적에서 50%만큼을 이제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예? 여기 전체 면적이 1000의 절반이니까, 예. 이제 1층부터 올라가겠죠. 예? 1층 올라가면은, 1층 이제 겨우 올라갔는데, 1층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 이거죠. 500이죠, 500. 그럼 2층은요, 500씩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400이라는 거는요, 400 이꼬르는 대지 면적이 얼마였어요? 1000이죠. 1000제곱이죠. 모르는 거 X죠. 연면적을 모르죠, 지금. 연면적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연면적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X인데, 여기 밑에가 분모는 1이잖아요, 1. 그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렇게 계산, 업크로스로. 그죠? 그럼 X는 X 곱하기 1이니까 X는 얼마냐? 이게 얼마죠? 4배죠, 4배. 400%니까. 400%잖아요. 4배죠, 4배. 4000이죠, 4000.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4000이죠. 그러니까 1000에 4000이 400% 아닙니까? 1000에 4000이 돼야만이 400%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500씩에서 4000이 될 때까지, 4000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500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몇 번을 500이 올라가야 4000이 됩니까? 8번이죠. 8번.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바로 대지 면적은 놔둬버려요. 왜? 대지 면적 공통분모잖아, 이거. 공통분모니까 놔둬버리고요. 바로 뭐를 나누냐? 용적률을, 오늘 공부를 하나 배워갑니다. 용적률 나누기 뭐를 해버리면 돼요? 건폐율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대지 면적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누기 할 때는 이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건축 면적이나 연 면적만 남겠죠. 이렇게 되면은 위에는 뭐가 돼요? 연 면적, 요거는 건축 면적이 되지. 대지 면적은 나눠버리면 없어지니까. 그럼 뭐만 남느냐면은 용적률은 연 면적이죠. 밑에는 건축 면적이죠. 이렇게 나눠도 된다는 거지. 그럼 봅시다. 건폐율은 아까 얼마 했어요? 50이고 용적률은 400이죠? 그러면 400 나누기 뭐 하면 돼? 바로 400 나누기 얼마? 50을 하면 되지. 50%. 그러면 공간 없어요. 5, 8, 40 바로 나오죠. 8천. 예.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지 면적을 몰라도 어차피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은 몰라도 건폐율과 용적률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매층이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죠? 예. 요 문제가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우리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거든. 초창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요. 건축법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1회부 때 강의를 했거든요. 초창기는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가장 뭐다? 기초 중에 기초다. 예, 이게 왕이 붙습니다. 왕기초.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초반일 때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대지 면적은 1000이고,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400이다.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400에서 바로 50% 나눠버려, 400%에서 5, 8, 40, 바로 8층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함정이라 보면 돼, 함정.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예? 서비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도 돼, 없어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이제 첫 시간은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걸 이제 다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요. 건폐율은 무슨 개념이고, 평면적인 개념이고, 용적률은 입체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건평과 대지 지분은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른 개념이죠. 대지 지분은 평면으로 쪼갠 거고, 평면으로 쪼갠 거예요. 평면으로 쪼갠 거고, 건평은 1층, 2층, 몇 층이냐? 그 층수를 다 더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건평이 더 넓을 수 있죠. 대지 지분은 작아도. 그죠? 그 바로 우리가 보셨잖아. 지금 8분의 1 그 계산하면서 보시잖아. 방금.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그 모르는 사람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투자를 해가 이제 들어가는 분인데, 전세가 이제 만약에 집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막 4층 있다 합시다. 여기 이제 전세가 만약에 1억이야, 1억. 응? 그럼 다 안고 들어가면 만약에 5억인데, 자기가 이제 여기만 나머지 1억 빼놓고 나머지 4억이겠죠, 그죠? 4억인데, 요 1억이 이제, 1억이 뭐냐. 자기가 주인이 들어가면은 요 1억을 갖다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5억인데, 그 5억, 원래 전체 이 건물이 8억의 매매거든? 예를 들어 8억이거든? 그러면 5억이라는 거는 이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자기 돈이 3억만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럼 3억 주고 샀어.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주인이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다시 매를 얼마를 가있어야 됩니까? 1억이 다시 있어야 되지. 근데 그걸 계산을 안 넣은 거야. 이 사람 내보내고 난 다음에, 1억이 어디 갔나, 1억이.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도요, 돼지 소풍 가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는 포함 안 하고, 돼지가 소풍 갈 때 자기 포함 안 하죠? 계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포함 안 하고 계산. 그 돼지 소풍 가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이 집에 들어갈 때는요, 다시 1억을 갖다가 자기가 이 사람을 돈을 주고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나갔어. 나간 상태인데 왜 1억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돼지 소풍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보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그 정립이라 그럴까? 지식도요,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 예. 정립 창고에다가 지식을 집어넣어야 돼. 예. 정립을 해야지 도망 안 가도록. 그 도망가면 또 기억하면 되니까. 예. 좀 쉬었다가 6편 넘어가겠습니다. 예.